해리스가 첫 달 동안 모은 돈이 거의 5억 달러입니다. 5천만 달러 아니고 5억 달러요? 5억 달러입니다. 당장 이제 9월 초순부터 11월 5일 본투표일 때까지 해리스가 디지털 TV 광고에만 3억 7천만 달러를 쓸 생각입니다. 그것도 주요 경합주에만. 근데 트럼프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다 해도 애를 쓰지 않아도 웬만한 미국인들은 그의 정책관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리스가 그 정도 되는 자금을 모을 수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고도 무엇이든 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액수만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니까 야 이거 판이 기울었어. 예.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쪽이 이제 진짜 5대5로서 한번 이제 붙어볼 만한 예.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이다. 예. 정리할 수 있겠군요. 보면. 예.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소식 뭐가 있을까 맨날 고민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은철 선생님 모셔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오늘 항상 여쭙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오늘은 꼭 이걸 여쭤야 되는 타이밍이죠. 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보면. 예, 사흘차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보면은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눌 사항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뭐 네. 이모저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뭐 대충 3일 정도 이제 지난 상황이고, 뭐 이제 해리스가 이제 수락연설 최종적으로 하는 정도만 남았는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 총평, 뭐 한번 어떻다, 뭐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이런 점이 달라졌다 등등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이라면은 역시 그 내부 정파의 단합이지 싶습니다. 8년 전에는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여러 정책에 대한 이견, 이를테면은 환태평양 뭐 동반자 협정이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시작을 했다 보니까 봉합을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했었거든요. 샌더스만 하더라도 연설을 하면서 클린턴 지지를 선언하기는커녕 자기 정책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지층 오히려 북돋우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도 그렇고 예. 일단은 당내 이제 현대 좌파들이 해리스로 똘똘 뭉쳤고 뭐 바이든의 용태에 결정적으로 이바지아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그 점에서는 확실히 8년 전과는 다르다. 확실히 그때의 교훈을 좀 많이 체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렇게 요번은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단합대회? 말 그대로 이제 정말 하나로 뭉치자. 네. 뭐 딴소리하는 놈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원래 이런 분위기였나요? 아니면은 2016년 같은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나요? 보면 후자가 좀 더 일반적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 하원 의원 중에서 네. 제러드 골든이라고 해병대 출신이고 메인 제2구라고 지역구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 몇 명 정도를 제외하고 이 정도로 일치 단결하는 경우는 사실 4년 전에도 거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트럼프의 재선을 저지하자는 네. 그 대의 때문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뭉친 거였지 이 정도로 뚜렷하게 단합한 건 아니었거든요. 민주당답지 않게 미국 예. 민주당답지 않게 아주 확실하게 뭉치고 있다. 사실 네. 그런 이제 단합을 뭐 나타날 수 있는 지표는 이제 뭐 중계되는 여러 화면, 영상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숫자로 표현되는 그 돈이라고 네.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뭐 대선 관련한 이제 그 모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면? 그렇지 않아도 최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총액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 해리스가 현지 시각으로 이제 7월 21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후에 첫 달 동안 모은 돈이 거의 5억 달러입니다. 5천만 달러 아니고 5억 달러요? 5억 달러입니다. 한 달 사이에. 예, 7월을 마감하면서 이제 3억 1천만 달러 정도를 모았으니까 8월 시작하고 대략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또 한 1억 8천만 달러 정도를 모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일 평균하고 비교해봐도 눈에 띄는 게 바이든이 이제 7월에 이제 버티는 동안에 하루 평균 이제 150만 달러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지만은 아니죠. 하루 평균인데 6월 대비 한 25% 정도 줄어든 돈이었거든요.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7월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하루 평균 1,660만 달러를 모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10배. 그렇게 해서 이제 눈에 이제 띄는 이제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데 또 이제 그 각 주별 이제 추세를 파고들다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조지아에서 이제 6만 6천 명 정도가 해리스한테 이제 자금을 기부했는데 그 중에서 72%가 지금까지 바이든 재선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이 네.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신규 기부자의 이제 유입으로 이제 한번 순위를 매겨보자면은 다 경합주입니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식으로 7개 경합주 중에서 5개가 그렇게 쫙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미국 언론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성별 격차를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별로 봐도 여성 기부자 비율이 6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2008년에도 나오지 않았던 기록입니다. 그때도 여성 유권자 중에서 42.2% 정도가 오바마한테 자금을 기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임신 중절 이슈의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참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뭉치고 있는 게 아닐까. 목소리를 내보겠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뭐 현재까지 분위기는 이제 단합 그리고 이제 풍족한 자금 등등으로 해서 민주당한테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제 생기고 있는. 당장 이제 노동절 이후 그러니까 9월 초순부터 11월 5일 본투표일 때까지 해리스가 디지털 TV 광고에 막 3억 7천만 달러를 쓸 생각입니다. 그것도 주요 경합주에만 쏟아놓는 거죠. 근데 슈퍼팩이랑 부유층이 본격적으로 결집을 하면은 더 많은 시탄을 이제 쏟아부을 수가 있겠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슈퍼팩에 대해서 알 듯 말 듯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팩이라는 거는 PAC 그러니까 영어로는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이제 축약어입니다. 슈퍼팩은 뭐냐 하면은 원래 팩이라는 단체 자체가 그 후보 명의로 자금을 대신 모으고 그걸 이제 그 후보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는. 우리로 따지면 후원회랑 상당히 비슷한. 예, 매우 비슷합니다. 뭐 광고를 띄운다든가 조직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건데 슈퍼팩 같은 경우는 2010년 아니면 2011년에 나온 시티즌스 대 유나이티드 판결 덕분에 무제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 정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곧잘 나오는 미국 금권 선거의 상징인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공화당 쪽에서 그 슈퍼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석유라든가 그렇죠. 여러 이제 대기업의 부호들이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선호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화당 슈퍼팩의 자금력만으로는 민주당 풀뿌리의 그 동원력을 못 이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의 슈퍼팩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다면은 자금 싸움에서는 공화당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뜻밖의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든 이제 전당대회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서 보면 이제 4일 동안 이제 치러져서 처음엔 왜 이렇게 길어?라고 했는데 며칠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올림픽 개막식을 한 3박 4일 동안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첫날은 이제 되게 바이든 고별식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할 거면 그냥 내보내지 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신은천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정치력,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한번 잘 보라. 그렇게 나이 들고 그냥 뭐 무색무취한 정치인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뒤늦게 제대로 인식을 해서 그렇게 잘 띄워주는 레파토리로 나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첫 번째로는 나이와 4년 전의 발언을 꼽을 수가 있겠죠. 확실히 바이든이 이제 만 78세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역대 최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대인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보니까는 건강이랑 이제 고령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바이든이 4년 전에 특히 이제 그 미시간 유세를 하면서부터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후세대에게 이 자리를 넘겨줄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직접 공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80을 넘긴 상태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완주를 했다 보니까는 젊은 세대들이 좀 불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말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한데 뭐 보니까는 뭐 해리스 부통령 외에도 뭐 유능한 젊은 세대들을 많이 키우고 있으면서 왜 굳이 4년 더 하시려는 거냐. 이런 여론이 좀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 이제 부유층이랑 양대 해안가의 엘리트 주류들을 비판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이제 노동조합에도 저소득 포함한 노동자들을 이제 좀 확실하게 자기 지지층으로 규합을 하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그 JD 벤스 상원 의원의 고향이 미드타운 근처에 그 철강 공장에 아직까지 실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전성기 당시에 7,000명에 못 미치지만은 아직은 2,500명을 채용 중인데 그 철강 자체가 아무래도 그 석탄에서 나오는 오염 문제가 있어서 바이든 쪽에서 청정수소를 써서 한번 철강을 생산하게끔 공장의 구조를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봐라 하면서 이제 5억 달러를 투입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고 있냐면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공장 개장이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트럼프와 벤스에 좀 더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오염이 좀 나아질 것 같으면은 애를 좀 더 편하게 키울 수 있지 않겠냐 한 기대를 하는 이제 뭐 아이의 어머니들이라든가 공장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좀 달라져서 앞으로도 이 도시의 경제를 지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기대를 품거나 해리스 월즈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그런 지역을 트럼프의 이제 득표력도 좀 이제 직접 이제 좀 파고들어 볼 겸 방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끌어모았어야 했는데 사실 그거를 굉장히 좀 많이 소홀히 했죠. 나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펜실베니아를 돌 때도 보시면은 바이든이 필라델피아랑 피츠버그 위주로 유세를 했지 중소도시는 거의 안 돌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알고 보면은 패착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용태론자들한테 틈을 열어준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확고한 지지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의 기반이 당신들이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게 나의 지지 기반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굳은 자로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사실 그 점도 있었고 이 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소수 인종하고 저소득 노동자들입니다. 사실은 저소득 노동자들이 중산층 대 부유층이라는 그 구도에 동감을 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품고 바이든은 2020년 대선 당시에 많이 지지를 했는데 물가 상승이야 그렇다 쳐도 다른 뭐 보육, 교육, 보건 이쪽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실망을 하면서 바이든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관망을 하거나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로 넘어가려고 했다 보니까는 바이든의 입지가 갈수록 이제 약화되었던 게 맞기는 맞다는 거죠. 용태론자들이 과정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그거를 좀 잘 파고든 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입법 실적이나 뭐 외교 정책 결과로만 봐도 이 정도면은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트루먼의 이제 버금가는 업적을 그 짧은 임기 동안에 남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후세대한테 깔끔하게 넘겨주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트럼프와의 차별화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세를 좀 빠른 시간에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줬다 보니까는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자기 야심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노년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물러날 줄도라고 진짜 존경합니다. 이제는 부담 없이 다 떨어놓고 이제 그 애정을 자기들도 이제 좀 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좀 역설적이긴 한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좀 복잡합니다. 뭔가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거의 한 몇 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중간선거 유세로 쳐도 한 2년 만에 나왔죠. 근데 뭐 연설은 여전히 뭐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데 오바마 대통령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은 뭐 유세 총정 규모나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를 아주 보기 좋게 조소를 한 거는 정말 오바마 부부 다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바마가 사실은 또 클린턴 부부의 사례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클린턴 부부는 이제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이 부부의 이제 발목을 붙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중앙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기득권 이미지에 결국에는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겨워지는 거죠. 네, 지겨워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있다 보니까는 오바마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이제 중앙 무대로의 복귀 횟수를 최대한 자제를 하되 할 일은 또 딱딱하는 그러면서 또 민주당 내 다양한 정파나 의견을 최대한 아우르려고 하면서 신세대를 이제 또 고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멘토 역할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굉장히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어쨌건 민주당으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다 동원해서 이제 빅 텐트 하나의 텐트에 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걸 과시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왼쪽에 있다고 하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예. 진보 집단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상당히 얌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보면. 현대 좌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리스의 경제 정책 자체가 자녀 세액 공제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이든 2.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의 이제 핵심 정책 중에서 하나가 자녀 세액 공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소득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게 해서 0세에서 6세면은 3,600달러씩 이제 6세에서 이제 17세면은 3,000달러. 그러니까 해리스는 이제 이거를 되살릴 뿐더러 신생아면은 그러니까 1세 미만인 아이면은 첫 이제 1년 동안은 이제 6,000달러를 그 부모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 셈이거든요. 그 외에도 디테일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문제의 공약, 식량과 식료품 가격 상승 통제 이 메시지를 또 내걸었다 보니까는 근데 그게 또 사실 샌더스의 또 다른 이제 정책 이슈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샌더스든 뭐 AOC든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좀 해주려는 쪽으로 해리스가 가니까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이제 가격 통제 공약이라는 게 실제로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기보다는 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적절한 이제 카드였다 정도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게 해리스 또 민주당도 사실은 빌 클린턴이 이제 그 1992년에 등장한 이래로는 아무래도 양대 해안가든 아니든 간에 여러 기업들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친기업적 성향이 많이 강해졌죠. 그 사람들은 뭐 독일 녹색당도 심지어는 친기업 성향을 이제 강화하면서 옛날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녹색당도 그 정도인데 미국 민주당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과 저소득층을 최대한 규합을 하되 기업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 내부의 역학 구도는 변함없이 복잡하다. 복잡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다 텐트 밑에 다 집어넣고 조용하게. 그러니까 메시지는 역으로 간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그들로는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최대 공약수가 이제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자. 일단 뭐 어떻든 당초 이제 뭐 시카고에서 또 오래간만에 또 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어떻든 간에 뭐 끌어안을 건 끌어안고 또 통제할 건 통제를 하면서 일단은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게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당대회 효과가 그 토론회 언제죠? 9월 10일로 잡혀 현지 시각으로 9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여파를 미치면서 어떻든 민주당의 공세, 공화당의 약간 수세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 그냥 얼마 못 가 이렇게 보시는지. 컨벤션 효과는 개인적으로는 7월 21일에 이미 나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용퇴 선언과 현직 부통령 지지 선언의 극적인 효과가 워낙 컸고. 민주당이 사실은 이번에 바이든을 그렇게 물러나게 함으로써 변함없이 이제 낭만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을 다시 또 추구를 하고 있는 셈이고 업적을 많이 쌓은 현직 대통령이 정말 미련 없이 물러나면서 이제 자메이카계 이제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흑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워드 대학. 거기를 졸업했기 때문에 흑인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여성에게 바톤을 넘겨줬다. 이 극적인 효과가 그냥 전당대회까지 그냥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상의 컨벤션 효과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고 있다. 그게 모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전당대회는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양쪽의 진영이 확정됐고 그 과정에서 양쪽 다 단합을 과시하는 쪽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쨌든 이제 갔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은 9월, 10월 그러니까 한 70일 그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많은 또 긍정적인 효과를 냈던 게 이제 팀 월지의 부통령 지명이지 않습니까? 편안한 외모에. 이 팀월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서부 공약, 지금 뭐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여러 지역들에 대한 이제 공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면 여론조사 지표로 파악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도 비슷한 말이 많았었거든요. 바이든의 뭐 친노동자 이미지와 그런 실제로도 존재했던
이제 여러 노동자들의 바이든 친화 정서 이런 것 덕분에 이제 그 언론들이 시골과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그 중에서도 백인 노동자가 특히 여론조사상으로도 바이든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위험하다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막상 2020년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시면은 백인 남성이건 여성이건 노동자들은 결국에는 트럼프를 다시 찍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안 잡히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샤이 트럼프가 분명히 존재했다. 네,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샤이 바이든도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시골과 소도시의 득표율을 나름 유의미하게 높여서 이길 수 있었다. 딱 이 정도였던 거고 지금도 사실 아직은 모르겠는 게 미국의 시골과 소도시들은 정말 지난 50년 정도 동안 끊임없는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민주당의 정책 자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 구조와 풍경 자체를 또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도 하니까 기대도 없는데 확신마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월즈가 어쨌든 중서부 출신이라서 통하기는 할 것 같지만은 주지사로서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랑 완전히 친화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해리스의 월즈 지명 효과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느냐면 시골과 소도시가 알고 보면은 96년까지는 그래도 민주당을 꾸준히 지지를 했다가 엘고어가 나오고 아들 부시가 나와서 맞붙으니까 그때부터 공화당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아들 부시의 핵심 기반이 시골과 소도시, 그렇죠. 그다음에 도심에서도 가까운 교회에서 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준교회라고 불리는 지역들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했던 거를 또 나름대로 활용을 한 셈이죠. 근데 이제 2008년에 그러면은 오바마가 시골과 소도시의 득표율을 어떻게 높였느냐. 진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월즈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소수인종 출신이죠. 그런데 오바마가 당시에도 특유의 연설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은 비전을 밝히면서 마치 이제 목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설을 하면서 도덕론도 이제 언급을 했다 보니까는 도덕도 중시하는 시골과 소도시의 기독교도이기도 한 백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많이 감화가 되어서 오바마를 나름 많이 지지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바마의 시골 득표율이 40%를 넘겼거든요. 아마 해리스가 이번에 월즈를 지명하면서 그런 효과를 기대했던 듯하고 또 기대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로 트럼프가 8년 전에 백인 노동자를 규합할 수 있었던 비결이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이제 퀸즈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맨해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가 여도 비주류입니다.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대기업들을 비판을 했죠. 노동자의 그런 이제 좌절감과 그들이 중시하는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까지 비난을 하니까 감정적으로 일단 소통을 하면서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백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가 원하는 얘기만 쏙쏙 골라서 잘해주나. 진짜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의 가정운동을 너무 시원하게 잘 긁어준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 그 여론이 4년 전에도 트럼프를 진짜 많이 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펜실베이니아나 위스콘신도 아시겠지만 격차가 굉장히 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도 그렇고 너무 급진적이고 강경하게 나가고 너무 세요. 너무 세. 네. 민주주의 그 근간마저 부정을 하려고 하니까 또 임신중절 이슈도 있다 보니까는 민주당이 자유와 이제 도덕 이 이슈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오히려 이제 공화당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한번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네. 논의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근본적인 변화냐 하면은 실제로도 미국의 보수파들은 뉴딜조차도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 정책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의 어떤 정책이라고 가깝다고 여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레이건의 이제 반뉴딜 그 담론이 특히 잘 먹혔던 겁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은 정부가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세금 부담도 깎아주고 여러 이제 방종한 그런 리버럴들의 춘동도 견제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서 자기들만의 자유 비전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주 유효한 공화당의 무기죠. 예, 네, 강력한 무기였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무기를 민주당한테 거의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무 보면. 많이 나갔다. 너무 예,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민주당의 급진 이미지가 있고 또 친기업 이미지 때문에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은 한데 트럼프가 8년 전과 다르게 뭐 일론 머스크 외에도 뭐 헤지 펀드 사업가라든가 이런 이제 좀 노동자들이 실제로 싫어할 법한 그런 이제 부호 아니면 대기업가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직접 칭찬을 하니까 네네. 트럼프의 이제 선거 전략이 8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그 틈을 이제 민주당이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한번 파고들어 보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월즈는 주지사에 취임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을 했고 지금까지 주택을 새로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지도 않고 있죠. 교사연금만 이제 운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진보여도 친서민이고 성장 배경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마주 앉아서 기탄 없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내세우면서 트럼프의 그런 이제 전략 변화도 한번 파고들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후보 교체에 성공을 하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자 했던 것이 공화당의 전략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정확한 유효타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지나치게 그 전체적인 판을 주도하다 보니까 공화당이라는 당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수를 놓고 어차피 지금 카드를 꺼내봐야 지금 민주당 이제 뭐 전당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없을 테니까 좀 때를 기다리는 건지 이게 사실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 전자 같은 경우는 매우 올바른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공화당 내 트럼프 적대 세력이 거의 남아 있지가 않죠. 없죠. 다 쓰러졌죠. 네, 개개인만 있죠. 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라든가 이번 선거에 도전하지 않은 뭐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개개인만 좀 흩어져 있는 정도다 보니까는 트럼프의 그런 폭주를 유의미하게 견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트럼프를 견제하면서 트럼프 지지층을 전면에 내세우려 한다 해도 제가 이거 첫 촬영하면서 말씀드린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백인 복음주의자들. 체외 인공 수정마저 규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분들이 역으로 전면에 나서서 오히려 이제 더 표로 깎아먹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급진.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으로는 차라리 그래도 제일 강력한 자산인 트럼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또 확실히 자기가 불안해지면은 그 상대를 어떻게든 꺾으려고 어떤 말이든 또 무슨 수단이든 총동원해야 된다는 거를 실은 젊었을 때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지프 메카시의 이제 최측근으로서 이제 공산주의자 척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뉴욕에서 마피아와 여러 이제 문제가 많은 대기업가들을 변호를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인사이더들도 무시할 수 없는 저명한 변호사로 자리 잡았던 좀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 사람을 너보다 못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제압해라. 이거를 배웠거든요. 트럼프가 배운 게 이제 그런 원칙을 배웠다. 그거를 지금 이제 그대로 써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공략 포인트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이 빗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자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9월 10일 이제 토론회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반격을 이제 가하고 뭔가 판을 이제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토론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이제 1대1로 뭔가 붙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보면은 보통의 대선 구도면은 맞는 말씀인데 바이든이 이제 용퇴를 하면서 또 어떤 구도를 만들어줬느냐? 검사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출마를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이 구도를 딱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실은 그 검사로서의 능력을 좀 더 확실하게 살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피의자를 이제 신문하는 식으로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사실은 또 해리스가 사법위원회를 배정받아서 여러 이제 문제가 있는 뭐 행정부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아까 그 청문회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듯이 조목조목 저격을 하듯이 비판을 하고 공지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요즘 말로 사이다 마시는 심정을 이제 느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정책 구도로 가면은 이제 해리스가 사실은 조금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뭐 민주당에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데 이민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텍사스의 뭐 그렉 에버 주지사 그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네네. 분 있죠.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 이 두 분이 2년 전부터 뭐라고 있습니까? 이민자들을 비행기나 버스에 태워서 뉴욕이나 일리노이나 네. 매사추세츠 같은 인구가 많은 동북부의 블루 스테이트에 보내고 있죠. 일리노이는 중서부입니다만. 근데 지금은 바이든의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한 건지 월경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대절을 한들 비행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버시든 디센티스든 더 이상 이민자들을 실어서 블루 스테이트로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쇼는 이제 하기 힘들어지는. 네,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냐면은 그 트럼프의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카리브해나 중남미의 갱단 조직들이 펜타닐만 미국으로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인신매매 네트워크까지 그렇죠. 만들어서 맞는 말이죠. 중국계나 인도계 이민자들까지 포섭을 해서 그 위험한 지역을 건너게 하거든요. 네. 그 파나마 지역에 다리안 갭이죠. 보면은. 거기를 이제 건너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바이든이 국경을 닫을 때는 닫고 통제를 할 때는 통제를 하되 합법적으로 이제 입국을 하고 장기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민 취득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요 근래 가장 빠르다는 평가가 이미 얼마 전에 나왔을 정도거든요. 난민 신청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빨리 되지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구도도 그렇고 정책으로 봐도 해리스가 꼭 밀릴 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9월 10일 현재는 확정이 된 거 하나 있고요. 예, ABC 뉴스 주최 토론회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아마 10월에 있지 않을까 10월에? 싶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면은 둘 다 이제 10월에 두 번 더 토론회를 할 것이고 10월에 두 차례. 예,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랑 이제 리처드 닉슨이 1960년에 토론회를 3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 토론회 일종의 전통이 뭐냐. 1차 토론회였던 이제 9월 26일에 그대로 1차 토론회를 하고 나머지 두 번의 토론회를 10월 15일이랑 이제 10월 20일에서 23일쯤 딱 그때쯤에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4년 전에는 팬데믹 문제가 있고 해서 안 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렇게 다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월에는 부통령 토론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평소에는 부통령 토론회는 거의 뭐 관심이 없는 그런 토론회였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좀 관심이 좀 있을 것 같다. 같은 중서부 출신이고 전혀 다른 스타일로 노동자와 소통해 보려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맞붙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9월에는 또 이제 토론회 이슈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양당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군요. 그 최신 소식입니다만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밑으로 들어가기로 한 듯 싶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이름에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미국 그 대선 지지를 보다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해리스죠. 해리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있고 저 밑에 보면 한 5% 정도 항상 있는 후보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이 케네디. 케네디 가면 맞죠 보면은? 그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무려 바비의 아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수가 될 겁니다. 트럼프의 이제 2016년과 2020년 대선 득표율을 한번 보시면은 48%는커녕 46에서 47%대에 머물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한계인 겁니다. 딱 그만큼인데 뭔가라도 더 얹어지면 무조건 좋다. 그나마 심지어 2016년에는 대도시 근교의 지지를 변함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나왔던 것이고 20년에는 근교를 바이든에게 굉장히 많이 빼앗겼지만은 노동자를 다시 결집을 시켰기 때문에 히스패닉 표도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한계가 진짜 뚜렷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니어의 성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와 굉장히 많이 겹칠 겁니다. 결은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주니어를 보면서 그런 좀 참신한 후보를 바랐던 음모론자들이 사실은 주니어로 좀 많이 넘어간 편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득표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전국 그 여론조사로 보면은 한 5% 내외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플러스로 갖고 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자구도 상으로도 트럼프가 다시 좀 해리스와 이제 보합까지는 가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이제 5대5 정말 대등한 상황.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9월, 10월 이제 두 달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트럼프에게도 호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워낙에 많은 돈을 모으고 있어서 그렇지 트럼프도 여전히
한 달마다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꼬박꼬박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돈 싸움에서는 뭐 그래도 밀리긴 하지만 붙어볼 만한 수준이고. 네. 예.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월즈랑 이제 벤츠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인지도를 확실하게 높이는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근데 트럼프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다 해도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아니까. 20대 젊은 사업가 시절부터 워낙 전국 각지에 알려진 유명 인사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구태여 광고를 하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웬만한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의 정책관이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되는 자금을 모을 수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광고든 무엇이든 간에 트럼프의 퍼부어야 이제 트럼프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액수만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니까 야 이거 판이 기울었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안 거죠. 됩니다. 트럼프라는 자산 이름 자체가 이제 자산이다 보니까. 실제로도 뭐 사업가 시절에도 부동산에서 손 떼고 나서는 자기 이름을 그런 식으로 여러 곳에 판매를 하고 그렇죠. 큰 수익을 벌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심지어 그 월스트리트의 그 은행들도 트럼프가 2000년대 초에 파산의 고비에 처했을 때 파산하지 않게끔 손을 써줬죠. 왜냐하면은 이름 마케팅 효과가 워낙 크니까 회생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트럼프가 그걸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뭐 여러 가지로 전해지는 이런 분위기만 보면 민주당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쏠리고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은 약간 지지부진하고 약간 우왕좌왕한 것 같은데 판을 자세히 나눠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이 이제 진짜 5대5로서 한번 이제 붙어볼 만한 이제 그런 정도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보면. 어떻든 뭐 현 상황에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이런 질문은 이제 무의미한 것 같고 잘하는 놈이 이긴다 뭐 이런 정도로 답을 할 수 있겠군요. 뭐 그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민주당이 이제 젊은 세대의 지지율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18, 29세 지지율 자체를 보면은 오바마 시절이나 2020년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듯한데 그게 여성 지지율이 특히 이제 젊은 백인 여성들이 원래는 공화당을 좀 많이 선호했습니다만은 임신 중절 이슈의 부상을 기점으로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여성 친화적인 정당으로 이제 이미지가 확실하게 좀 더 이제 거듭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좌절을 하는 18, 29세 남성 유권자들이 갈수록 공화당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저출산에 이어서 정치적 성향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군요. 보면은. 근데 실제로도 젊은 보수파들이 그렇다고 완전히 명맥이 끊겼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또 트럼프의 그런 이제 마초주의에 또 동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선거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한번 다 까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좋은 이제 테스트인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선거 누가 이기느냐에도 관심이 가지셔야겠지만 그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보면 미국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8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최신 소식 그리고 신천 선생님의 정확한 평론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9월달은 이제 9월달 또 다시 만나봐야겠죠. 보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된 그리고 8월에 대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나와주신 신인천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